K9 자준포는 루마니아에 제공되는 유일한 한국산 전투 장비가 아니다. OVERT DFENC.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군사 매체 오버트 디펜스는 K9 자주포 외에도 다른 한국산 무기가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해 초 루마니아는 K139 천문,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군수품 및 자주포 제조에 대한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1002까지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루마니아가 제2의 폴란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루마니아 한 네티즌은 북한, 일본 그리고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보면 한국 강비는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위협을 하는 북한을 상대하고 주변의 군사 강국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한국산 무기라면 분명히 믿을만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폴란드 수주는 워낙 규모가 컸던 계약건이라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과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번 루마니아 MOU를 시작으로 계약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국내당 산업체가 유럽 진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폴란드 혼자 돌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루마니아가 동조하면서 유럽에서 한국 무기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12일 루마니아는 한국 자주포를 살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이어 이 지역에서 군대를 현대화하고 수십 년간 방치된 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규모 군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천천히 시행하는 두 번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에게서 K9 자준포 90대를 구입하고 여기에는 총 20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K9 자준포 648문을 도입하는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폴란드는 루마니아가 자신들에 이어서 괜찮은 무기를 도입한다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 기사의 한 폴란드 네티즌은 루마니아인들이 K9 다음에 K1을 사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배달 시간과 비용을 보지 않고 독일에게 구입했지만 이제 우리는 나쁜 전통을 깨트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똑같이 과거 러시아에게 점령당하고 고통당한 아픈 기억을 공유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데 앞서 한국산을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지금 루마니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에 똑같이 결심한 것은 더 이상 독일을 믿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옛 소련 시절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공여하면 중고 전차와 장갑차를 공급하겠다 했고 이에 루마니아는 자국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T-72 전차 6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공여했습니다. 루마니아는 T-72 전차를 넘기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 중고 전차를 받아와 기갑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장갑차도 같은 방식으로 BMP-1 계열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는 대신 독일에서 마르더 장갑차를 들여오려 했습니다. 포병 전력 역시 자연스레 독일제 자주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 것처럼 루마니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일에게 무기를 받은 나라는 독일에게 큰 돈을 주고 신형전차나 장갑차를 구입한 그리스와 슬로바키아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먼저 독일에게 당하고 나서 지난해 한국에게서 엄청난 무기들을 폭풍처럼 계약했고 루마니아는 이 물량들이 믿을 수 없는 시기에 하나둘씩 도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한국은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마니아도 지난 2월 늦게나마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계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루마니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로부터 총 49대의 중고 F-16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저렴한 가격도 이유였지만 전력 공백을 빨리 메우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 F-16을 도입하면 문제는 예비 부품이 없어서 고장이 나면 운용이 불가능한데 폴란드의 사례에서 이미 큰 문제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F-16 전투기 48대를 중고로 구입했지만 부품 재고가 없고 부품을 요청하면 매우 비싸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는 중고 F-16의 구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주문해도 F-16이나 F-35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40년이 넘었지만 주변국으로부터 중고를 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역대 최단 기간인 10개월 만에 FA-50을 납품하는 것을 보고 루마니아는 더 좋은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길국 전투기는 늦었지만 루마니아는 최고의 3K 구자주포를 계약하고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에 K구자주포와 레드백이 들어간다면 많은 이들은 머자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구자주포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북유럽의 국가들에게서 여군이 운용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K구자주포는 운전이 쉽고 포격술 숙달도 어렵지 않아서 여군들이 선호한다고 했는데 K구자주포를 운용하는 핀란드 포병부대에 여군 지원율이 무려 14대 1 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K구자주포는 멋지지만 화력도 강해 그렇게 북유럽 여군들의 로망에 가까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여군은 북유럽의 여군보다도 더 강력한 전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K구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가 도착한다면 이를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루마니아 여군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 국민의 52%가 여성으로 미녀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여자도 18세가 넘으면 자진 지원해서 입대할 수 있는데 루마니아 여군의 미모는 거의 독보적인 차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여군은 미모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최강의 전투력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루마니아는 여군들을 최전선에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용 방탄조끼를 개발하여 전쟁터로 가는 여군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 지역에 여군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루마니아 여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기계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여군은 전차가 장갑차를 직접 운용하면서 실제로 군에서도 막강한 역할을 해내왔습니다. 그동안 루마니아에는 기갑 전력이 노후화되어 제대로 된 자주포나 장갑차가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K구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가 도입된다면 루마니아 국경일 행사에 루마니아 여군들이 이를 직접 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도입이 확정된 K구자주포와 함께 이제 레드백 장갑차도 루마니아에 도입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에서 극비리의 레드백 테스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루마니아는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총 약 4조 2천억 원을 투입해 298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량의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과 독일의 방산업체도 입찰 경쟁에 참여 중인데 얼마 전 노르웨이가 결국 한국의 K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드를 선택했듯이 정치적,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한국의 레드백이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방산업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한국의 유일한 경쟁자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아스코드 궤도형 장갑차라고 했습니다. 결국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언론은 루마니아 국방부가 제시한 장갑차 구매 가격을 한화가 충족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작년 9월과 12월, 올해 1월 세 차례나 한국을 찾았습니다. 작년 말에 방한한 만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사업장도 방문했는데 이어 2월 현지 국영방산 업체인 로남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무기 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모유를 체결했습니다. 결국 최종 승자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에 폴란드가 최초의 교둔보가 되었다면 루마니아는 첫 번째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호주에 레드백을 2년 앞당겨 납품할 것이다. 지난 4일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주 법인이 호주 육군의 레드백 IFV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에 시작해 2028년 말까지 최종 차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한 뒤 호주 현지 생산 시설이 완공되면 생산을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초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면 2029년에 인도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한국에서 먼저 생산에 2년이나 빨리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에도 K구, 자주포 등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제시했는데 빨리 받고 싶으면 한국에서 먼저 생산에 납품하겠다는 안을까지 제안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지금 현지 생산 빠른 납기를 무기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에 레드백을 2년이나 빨리 납품한다는 소식에 크게 동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차 도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EA8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오파드 EA8은 빨라야 인도받는데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 리투아니아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투아니아 군사령관은 태평하게 약 50대의 레오파드 전차를 받으면 2030년에 가서야 완전한 무장사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레오파드 전차는 대당 160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50대 생산에 5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의 K 전차는 대당 80터부터 100억 원으로 3년 만에 180대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계약한 지 1년도 안 돼 28대를 납품받은 폴란드가 입증해 주었고 또한 이번에 한화가 레드백을 2년이나 빨리 인도한다는 소식도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리투아니아에서는 당장 수년 내에 받을 수 있는 한국의 K 전차를 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리투아니아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 있는 칠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와도 맞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그너 용병 100여 명이 폴란드 국경과 리투아니아 사이에 약 100km 길이 국경지대 수바우키 회랑 인근으로 이동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나토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데 만약 벨라루스 러시아 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러시아 본토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육지 회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토 가입국인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사이가 차단되게 됩니다. 러시아는 과거 기습적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한 방식으로 또 다시 수바우키 회랑을 가져갈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 정치 전문가 발레리 카르발레비치는 벨라루스와 바그너 용병들에게 리투아니아는 작은 나라이지만 폴란드는 심각한 상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바그너 용병은 벨라루스에 3,500명 정도가 있지만 앞으로 그곳으로 최대 1명 정도가 이동할 계획이라며 이것은 위험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경에서 국지 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매체 부프로스트는 7일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리투아니아 군대보다 훨씬 더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내무부 부국장은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도 위협이 된다고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에 대한 침략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이미 리투아니아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1은 지난 5월에 리투아니아 군이 11,5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 군인이 5,200명, 자원봉사 군인이 3,80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실제로 17만 명이 넘는다며 리투아니아 군은 만만하지만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그너 그룹은 분명 리투아니아 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장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노리고 있는데 리투아니아 내에서는 병력 수도 적은데 왜 폴란드처럼 바로받아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산 K 전차를 샀어야 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매체 TV3.L은 지난 5일 리투아니아가 왜 독일 전차를 선택했는지를 분석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독일을 선택한 이유를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에게 묻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세히 설명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먼저 한마디로 레오파드는 리투아니아의 작전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반면 미국과 한국의 탱크는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충족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반년 동안 독일, 미국, 한국 전차를 평가했다는 다리우스 안타나이티스는 K 전차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에서만 사용한다며 내가 아는 한 초속이 더 높은 나토 탄약은 K 탱크 대포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차의 주요 장점으로 예비 부품이 사실상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국경 너머에 있으며 사실상 모든 나라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K 전차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 안타나이티스의 주장과 달리 K 전차는 나토 탄약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에이브럼스는 지난 4월 한국 방위산업, 특히 육상 무기 생산은 여러 척도를 통해 평가해도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견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K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을 도입하려는 이유, 바로 나토 장비와 호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리투아니아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NATO 포탄에 적합한지 많은 탱크를 사고 있니?
정확하게 말하면 K 전차는 레오파르와 동일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우리가 계약한 독일 탱크는 아마도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드는데 아마 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떤 부품이 누락될지 등, 그리고 독일 자체가 무장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산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미 여기에 쓴 것처럼 같은 폴란드인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투아니아 근처에 서비스 센터를 열면 나는 그들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래라고 리투아니아에 독일 여단을 배치하는 대가로 약속되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 말미의 정치적 논리를 본다면서 리투아니아는 자국에 독일 여단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독일군이 오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리투아니아에 4천여 명의 여단급 병력을 급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타국의 대규모 군대를 처음으로 상주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리투아니아가 독일산 전차를 계약한 것은 독일군이 주둔하는 조건으로 독일군 전차를 선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는 폴란드에 비해 독일군에 의존하려는 리투아니아에서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리투아니아에 배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푸틴과 바그너 그룹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배치된다고 해도 독일군의 전투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충격적인 독일군의 상황을 알리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 수송기 14대가 모두 하늘을 날 수 없는 상태였고 레오파드2 전차 4대 중 9대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독일 공군의 주력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대 중 단지 4대만 쓸 수 있는 상태였고 쓸 수 있는 잠수함 6척 중 1척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한때 독일은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끝나자 독일은 군비를 줄이고 무기들을 대거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징병제까지 폐지하자 독일의 상류층과 중산층들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젊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 독일군의 전력은 실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폴란드 군과 독일 무기를 사주며 부실한 독일군에게 국경을 맡기는 리투아니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수바우키 회랑에 바그너 그룹이 기습을 한다면 일각에서는 리투아니아는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군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의 병력을 1만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9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의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만 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 중 4,000명은 국경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000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는 이를 긴급 보도하며 무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폴란드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 여기는 K 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와슈차크가 2,000명의 군인들을 벨라루스 국경 쪽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경 보호를 위해 최대 1명의 군인들을 동부 국경에 순찰을 들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경 보호의 강화가 벨라루스인 정권 도발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입니다. 지난 수요일 벨라루스는 1,000명의 추가 군인들을 폴란드와의 국가 경계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2,000명의 군인을 추가로 동부 국경으로 보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00명의 군인들이 될 것이고 그중 4,000명은 바로 국경보호 작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6,000명은 예비역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추가 병력이 투입된 것은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과 가깝게 부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군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매일 발생하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수많은 물법적인 시도를 막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벨라루스인들 쪽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인 정권은 매달 아프리카와 중동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유럽연합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대략 420km의 경계에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이러한 모든 불법 시도를 막을 만한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횡단의 증가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바그너 용병들의 존재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악명 높은 집단의 리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전쟁 연구소는 현재로서 그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공식적인 국경 횡단을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2,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 마치에이 볼시크 폴란드 내문부 차관은 당초 국경수비대가 요청한 것보다 2배 많은 2,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이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인 브레스트에서 지난주부터 군사훈련을 개시하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 측 주둔 병력은 약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병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이 훈련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바그너 그룹이 불법 이민자로 위장해 폴란드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병력을 증강해 이러한 시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K전차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의 도발 시도가 염려되는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에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전차로 벨라루스 육군의 주력 전차 T-72를 도발해 온다면 완벽하게 박살내겠다는 심산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그동안 전차 시장을 장악한 독일을 버리고 과감하게 한국산 K전차를 계약하고 단 10개월 만에 28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게 요청하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물량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K전차 28대가 실전 배치되어 당장 바그너와 벨라루스군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자 폴란드의 선택이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따라서 루마니아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노리는 수바우 기회랑이 끊기면 폴란드와의 연결이 끊어져 나토와 고립되게 됩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의 일부 웅병들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수바우키 회랑 인근 도시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며 수바우키 회랑을 지켜야 하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4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준포 24문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 초 12문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세계 최강 K9 자주포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운용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고 한반도 면적 15의 북유럽 작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상륙군 병력은 7,200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약 3,200명 정도가 징집되어 8개월 복무합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이런 국가 특성상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신 시민 로분터 자원봉사자를 받아 예비군과 비슷하게 방위연맹을 운영하며 민방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들이 에스토니아군의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한데 K9 자주포는 이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군부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 장군을 영접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에게 K9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는데 놀랍게도 쉽게 조작해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은 이걸 보고 크게 감동하며 바로 K9 자주포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와 독일 PG-2000을 비교했는데 K9과 달리 PG-2000은 극한의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군 테스트 결과 PGH-2000보다 넓은 포탑 내부에 반자동 장전장치를 가진 K901 운용 효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PG-2000은 레오파드 전자의 자재를 활용하는 바람에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속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으로 해야 하는 장약장전 때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K9은 장약을 넣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학이 매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PC-2000은 숙달이 덜 된 예비군이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무기였습니다. 또한 K9은 성능 개량 버전인 K9AE에서는 자동 장전 기능을 채택해 이러한 위험성을 아예 없애주게 됩니다. 군사 매체 조인트포스는 지난 8월 7일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된 가운데 에스토니아 징집병과 예비군 포병이 K9 자주포로 훈련할 때 첫 번째 실사격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K9 자주포의 천둥이라는 이름을 여렸는데 지난 토요일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이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9 자주포를 발사할 때 손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장병과 예비군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으며 사격 관제사가 시격 시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사격 때 팀의 활동은 현역 군 교관에 의해 통제되지만 잠시 후 팀으로 활동하는 징집병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포 K9 팀을 이끄는 야스 키슬러 일병에 따르면 병사들은 사격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해 여전히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 과정과 특화 과정을 거친 반면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한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에스토니아는 유사시 징집병들은 물론 예비역들까지도 K9 자주포를 운용해 적들을 섬멸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인근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토의 전차와 자주포를 공급해왔던 독일과 유럽의 방산 강국들에서는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이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K9 자주포 12문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한 에스토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기 산업에서 유럽의 모든 제조업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좋은 일정에 맞춰 대량 배송할 때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6개월 만에 같은 양의 전차와 자주포를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걸릴 것입니다.